자, 오늘 이 경기도 양평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장인이자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40대 용의자를 특정해서 경찰이 쫓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 40대 용의자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그 골목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차량 소유주 내지는 그 차량을 운전했던 40대 남성 경찰이 인상착의와 신원을 특정해서 쫓고 있었는데 지금 사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사회부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시간에도 추가로 전해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유정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이었죠? 네,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그 양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외부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7시 반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윤 씨의 부인은요, 그러니까 윤송이 씨의 어머님은 남편 차량이 안 보이고 주차장에 피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차량에 있던 윤송이 아버지의 차량에 있던 그 블랙박스는 사라졌고요. 하지만 CCTV가 남아 있어서 이 남성을 경찰이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현장 도착하자마자 이거는 타살이다라는 흔적들이 보였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 이제 타살로 잠정적으로 그 결론을 짓고 이제 용의자 추적했는데 이 경찰이요. CC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왜 우리 타살의 흔적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칼에 찔리는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살했을 때와 타살됐을 때라는 그 상처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법의학자들이 이제 그걸 해봤을 때요. 네. 그래서 이번 경찰도 목에 흉기 찔린 흔적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흔적이 스스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타살로 단정을 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앞서 이제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차량이 굉장히 고급 차량입니다. 네. 그 정도의 고급 차량이면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있기 마련인데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차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타살로 결론을 짓고 용의자를 추적해 왔는데 오늘 하루도 안 돼서 용의자가 일단 잡힌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목에 흉기에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차량이 발견됐는데 블랙박스가 없었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사건 현장이 CCTV가 집 앞에 달려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범행에 익숙한 어떤 누군가를 위해하기에 익숙한 사람의 소행으로 좀 추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용의자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목에 이제 흉기를 찔렸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해야라고 할 때 이것은 뭐 프로랑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죠. 몸통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이라는 치명상 즉 잘못 한 번에 찔려서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이라는 특정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좀 더 일반인보다는 조금 전문가의 솜씨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재까지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정말 범인이 맞는지는 아마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곧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 윤송이 씨의 부친이잖아요. 근데 윤송이 씨 하면은 천재 소녀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서울과학고는 2년 만에 졸업했고요.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MIT로 유학을 가서
24살 때 유학을 갔는데 보통 한 박사학위 받으려면 뭐 6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MIT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고 들어와서는 역대 최연소 SK텔레콤 임원,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천재소녀다 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드라마 카이스트 거기 나온 이나영 씨의 실제 모델이 윤송이 사장이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이 윤송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옛 부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고 애정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윤 사장이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요. 기고에서 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정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2004년 신동아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는 겸손하라고 항상 바르게 살라는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03년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더더욱 아버지의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는 기다려봐라.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윤 사장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한테 각별한 애정을 가졌고요. 이 아버지가 산업은행을 이제 나와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상무로 이제 재직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딸들을 정말 다 뭐 방금 전에 윤송이 사장은 천재라고 했는데 천재소녀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IT 그러니까 큰딸 윤송이 사장은 IT 전문가를 키우고 네. 둘째 딸은 이제 BT 그러니까 생명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또 탁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녀들을 잘 키운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자, 윤송이 씨뿐만 아니라 윤송이 씨의 남편이죠. 그리고 또 피해자 윤 씨의 사위인 김택진 대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무슨 CF 광고에도 출연해서 굉장히 얼굴을 알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의 CEO죠. 자주성가 CEO라고 하고 그 리니지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게임을 만든 NC소프트의 대표입니다. 최대 주주죠. 네. 세계 상위 1%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도 언론 노출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역시 은둔의 경영자다. 이런 있던 제기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리니지 CF에 김택진 대표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있었던 행동 패턴과는 다르게 대중 앞에 그 자사의 어떤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히트 상품의 CF로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대중의 이 광고가 보여지기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좀 돌아가시게 됐으니 김택진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네. 상심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 어디까지나 용의자입니다. 아직까지 범행 이 동기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지른 인물인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잖아. 깜짝이야. 라면인 건가요? 라면인 건가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요? 아유, 배고픈데 또 라면을 화면에서 보니까 더 배가 고프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평균 71개, 5일에 한 번은 먹게 되는 애정 음식이 바로 라면입니다. 이 라면에 이제 매운맛이 단계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정말 배고파지는 얘기인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유중 기자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4단계로 표시가 된다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 우리 라면에 스프 먹어보면 어떤 맛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캡사이신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네. 맨 처음에 낮은 단계가 순환물 이것이 제1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함유량이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이 좀 적은 것. 그러니까 80 미만일 때는 순한 맛이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180 정도가 보통 매운맛. 그리고 그 이상이 매운맛, 매운 매운맛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맛을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서 얼마나 매운지를 척도를 지레짐작으로 해서 제품을 구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라면의 매운맛을 굳이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웬만한 라면들은 다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제품별로 어떤 단계에 어떤 제품이 표시가 되는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모든 대표 라면을 넣었으니까 특정 상표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성탕면과 삼양라면은 이 단계 기준에서는 1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아 이건 순한 맛이다 라고 느끼는 1단계에 포함되고요. 너구리 얼큰한 맛, 이거 꽤 매운데 이게 2단계밖에 안 되네요. 3단계가 신라면, 진라면 매운맛. 4단계가 틈새라면, 빨개떡.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드셔본 분 계세요? 저건 정말 맵습니다. 아, 먹어봤어요? 저건 정말 매워요. 네. 아, 그래요? 4단계. 저는 개인적으로 3단계에 있는 라면을 즐겨 먹는데요. 네. 저건 4단계에 있는 틈새는 좀 진짜 많이 매워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걸 뭘 저렇게 표시까지 하나 싶은데 외국인들한테는 저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매운맛 열풍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매운맛과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는 매운맛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2단계에 3단계에 있는 라면만 해도 뻘뻘 너무 맵다고 못 먹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표시해 놓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 라면을 딱 골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성에 따라서 매운맛을 또 워낙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 신라면 먹을까 삼양라면 먹을까 하다가 덜 매운 삼양라면 먹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국내 라면 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표시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사 먹고 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니까요. 네. 보통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매운맛이 좀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서 이제 매운맛 라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알아서 찾는데 이 어떤 기준이 없는데 네. 저렇게 기준을 딱딱딱 분류를 해주면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더 네. 다양한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운맛, 순한맛, 뭐, 단계별로 한다는데 이 기준을 직접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운맛 정도 표시는요, 국내에 시판되는 라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매운지, 어떤 것은 덜 매운지에 대한 부분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1단계 순한 맛은 그 누가 먹어도 맵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라면이다. 이제 2단계부터는 흔히 뭐 거의 9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운맛을 인지하는 수준이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서 80이 넘어가게 되면 라면하고는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라면 하나에 물의 양을 조절하면 매워졌다가 안 매워졌다 하지 않나요? 소국장님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아니 똑같은 라면에 물 많이 넣으면 매워지는, 싱거워지는 거고 조금 넣으면 매워지는 거고. 뭐. 근데 네. 아까 예를 들어서 3단계 신라면을 먹는데 제가 네. 나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어떡하지? 물을 타서 좀 안 맵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물을 탈 수도 있으나 네. 그러면 맛 자체가 싱거워지잖아요. 안 매운 건 좋은데 짠맛도 없어지고 맹탕이 되고 싱거워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 끓여보셨죠? 어느 정도 물을 넣어야 이걸 좀 더 네. 매운맛을 덜하게 할 수 있는지가 네.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550ml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50ml는 그거 빼고 500ml만 넣어서 끓이거든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고프네요. 현장이 CCTV가 집 앞에 달려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범행에 익숙한 어떤 누군가를 위해하기에 익숙한 사람의 소행으로 좀 추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용의자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목에 이제 흉기를 찔렸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해야라고 할 때 이것은 뭐 프로랑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네.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죠. 몸통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이라는 치명상 즉 잘못 한 번에 찔려서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이라는 특정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뭐랄까요 이 좀 더 일반인보다는 조금 전문가의 솜씨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재까지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정말 범인이 맞는지는 아마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곧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 윤송이 씨의 부친이잖아요. 근데 윤송이 씨 하면은 천재 소녀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경기도 양평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장인이자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40대 용의자를 특정해서 경찰이 쫓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 40대 용의자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그 골목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라는 내용이 현장 도착하자마자 이거는 타살이다라는 흔적들이 보였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 이제 타살로 잠정적으로 그 결론을 짓고 이제 용의자 추적했는데 이 경찰이요. CC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왜 우리 타살의 흔적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칼에 찔리는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살했을 때와 타살됐을 때라는 그 상처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법의학자들이 이제 그걸 해봤을 때요. 네. 그래서 이번 경찰도 목에 흉기 찔리는 흔적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흔적이 스스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네. 타살로 단정을 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앞서 이제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차량이 굉장히 고급 차량입니다. 네. 그 정도의 고급 차량이면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있기 마련인데 차 안에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차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타살로 결론을 짓고 용의자를 추적해 왔는데 오늘 하루도 안 돼서 용의자가 일단 잡힌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목에 흉기에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차량이 발견됐는데 블랙박스가 없었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사건 현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차량 소유주 내지는 그 차량을 운전했던 40대 남성 경찰이 인상착의와 신원을 특정해서 쫓고 있었는데 지금 사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사회부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시간에도 추가로 전해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유정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이었죠? 네, 윤송이 씨의 아버지가 그 양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외부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7시 반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윤 씨의 부인은요, 그러니까 윤송이 씨의 어머님은 남편 차량이 안 보이고 주차장에 피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차량에 있던 윤송이 아버지의 차량에 있던 그 블랙박스는 사라졌고요. 하지만 CCTV가 남아 있어서 이 남성을 경찰이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서울과학고는 2년 만에 졸업했고요. 네.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MIT로 유학을 가서 24살 때 유학을 갔는데 보통 한 박사학위 받으려면 뭐 6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MIT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고 들어와서는 역대 최연소 SK텔레콤 임원,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천재소녀다 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드라마 카이스트 거기 나온 이나영 씨의 실제 모델이 윤송이 사장이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이 윤송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옛 부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고 애정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윤 사장이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요. 기고에서 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정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2004년 신동아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는 겸손하라고 항상 바르게 살라는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03년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더더욱 아버지의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는 기다려봐라.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윤 사장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한테 각별한 애정을 가졌고요. 이 아버지가 산업은행을 이제